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다시 피어나려 흔들리는 당신에게입니다. 부제는 해낼 수 없는 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중년의 철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은이는 기시미 이치로, 옮긴이는 양소울, 출판사는 멀리 깊이입니다. 책값은 16,000원, 총 페이지 수는 291쪽, 초판 일쇄는 2021년 6월 9일입니다. 지은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기시미 이치로, 철학자, 1956년 일본 교토에서 태어났다. 교토대학교 대학원 문학연극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프로이트, 융과 함께 심리학의 3대 거장으로 일컬어지는 알프레드 아들러 철학의 전공자로 인간은 변할 수 있고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는 아들러 철학의 정수를 담은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으로 일본과 한국 모두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2006년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남은 삶을 의미 있게 살아나가기 위한 철학에 골몰했으며 나날이 무기력해지고 짊어질 짐은 늘어나는 중년 독자들의 고민을 바탕으로 이 책을 저술했다. 아들러 심리학을 읽는 밤, 리더는 칭찬하지 않는다. 나이든 부모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등 다수 도서가 국내에 번역되었다. 철학의 본래 의미는 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지자는 알지자입니다. 답이 없는 질문에 대한 사유가 철학입니다. 이를테면 죽음이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상식적인 사고방식도 자명한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모든 조건을 따져본다는 의미입니다. 고대 로마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권내에 없는 것에 대해서는 묵묵히 참고 따를 수밖에 없다. 잘 쓰지 않는 단어지만 권내라는 단어는 힘이 미치는 범위 아니라는 뜻입니다. 권내에 없는 일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삶의 많은 문제에서 심각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에픽테토스가 말한 묵묵히 참고 따를 수밖에 없다는 말은 어떠한 역경에도 꿈쩍하지 않는 강인한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역설입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인생을 뒤로 미룬 채 지금 여기를 살지 않습니다. 인생을 뒤로 미루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지금 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인생에는 해야 할 것,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미래는 예측할 수 없으므로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합니다. 불안에 사로잡히면 오늘이라는 하루를 온전히 살아낼 수 없습니다. 공허한 오늘을 살지 않으려면 미래와 오늘을 분리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상상하고 지금 아무리 불안감에 시달려도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을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체로 겁내던 만큼의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고통스러운 어떤 일을 기다리느라 오늘을 사는 기쁨을 놓칠 이유는 없습니다. 미래와 단절했듯 과거도 끊어내면 후회할 일은 사라지고 삶을 대하는 태도 또한 바뀝니다. 알프레드 아들러는 모든 고민의 원인은 대인관계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인간관계는 많은 이가 상처받을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아주 번거로운 행위입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기쁨과 행복도 인간관계 속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대인관계의 갈등은 남의 과제에 함부로 끼어들거나 참견해서 일어납니다. 왜 타인의 과제에 참견하고 싶어질까요? 그들이 자력으로는 그들의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요지는 신뢰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아이 취급하는 상대를
귀찮아하고 멀리하기 마련입니다. 누구의 과제인지 명확히 알고 타인의 과제에 끼어들지 말라고 했다 해서 타자를 도우면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므로 돕고 협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도우려 해도 실타래 엉키듯 얽혀서 누구의 과제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선 누구의 과제인지부터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결코 자기 견해를 강요하지 않는 겁니다. 내 생각은 이렇다라고 자기 생각, 자기 의견일 뿐임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상대가 나의 의견을 거절한다면 언제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편하게 얘기해 라며 물러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거절함으로써 그 사람과의 관계가 결정적으로 악화될 것 같다면 거절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자신의 자유가 위협받을 경우 그때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미움받기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험에서 말하자면 남성이 상담실 문을 두드리는 일은 드뭅니다. 상담자의 조언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약한 면을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괴로워도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우울증에 이르러서야 병원 문을 두드립니다. 남에게 요청을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을 연약함의 표현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철학자들은 상식을 의심합니다. 원치 않는 일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면서도 당연히 자기가 해야 하는 일로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 번쯤 당연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이가 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선 할 수 없게 된 것이 아닌 할 수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인생에는 해야 할 것과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중에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것뿐입니다. 로마의 철학자이자 정치가인 키케로는 노년에 관하여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금 청년의 체력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은 젊은 시절 소나 코끼리의 힘을 부러워하지 않았던 것과 다르지 않다. 있는 것을 사용하고 무엇을 하든 체력에 맞게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이 듦을 받아들이는 두 번째 방법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살아있음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할 수 있는 것이 사라지는 때가 오니까요. 프랑스의 조각가 로댕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한 후에 반드시 일 잘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로댕이 끊임없이 일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로댕이 거의 쉬지 않고 작품 활동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의미를 확장해도 좋을 겁니다. 독서, 편지 쓰기, 산책, 멍 때리기, 잠자기 무엇을 하든지 살아있는 것이며 문득 보면 나무가 성장해 있듯 성숙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할 말을 하지 않으면 좋은 사람은 될 수 있지만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를 사람도 되어버립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게 됩니다. 따라서 자기 의견을 주장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볼 때 대인관계도 악화됩니다. 또 상대의 말에 뭐든지 찬성하면 호감을 주기는커녕 신뢰를 잃습니다. 혼자서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인식되기 때문이죠. 어떤 말을 해도 후회는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속마음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진정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견해를 주장해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이상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멈출 때 궁극적으로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진실을 말할 용기를 가지면 그 용기는 반드시 전염됩니다. 침묵하면 비겁함도 전염됩니다. 기독교 사상가 우치무라 간조는 우리 살아생전에 이 세상을 조금이나마 좋게 만들어 놓고 죽고 싶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구에 추억이 되는 것을 남기고 싶다며 그 후보로 몇 가지를 꼽았습니다. 그가 생각한 최대의 유물은 용맹하고 고상한 생애입니다. 표현은 조금 과장되었지만 요지는 후세에 용기를 남기자라는 뜻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 용기는 과제에 맞서 도망치지 않는 용기입니다. 설령 예상한 결과를 낼 수 없더라도 실패하더라도 현실을 직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는 건 과제로부터 도망치려 한다는 증거입니다. 진실을 말하고 과제로부터 도망치지 않는 용기야말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그의 명저 사랑의 기술에서 존경이란 인간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 사람이 유일무이한 개인임을 아는 능력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매우 소중한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프롬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존경이란 타인이 그 사람답게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마음을 쓰는 것이다. 부모의 이상을 자식에게 강요하고 자식도 그 방향으로 성장하고 발전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답게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면 내가 나임을 받아들이고 자식은 자기 인생을 살 용기를 갖게 될 겁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단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변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왜일까요? 변하면 다음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뿐입니다. 자기를 바꾸면 주변 사람도 달라집니다.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으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가 두 사람의 관계를 변화시킬 것이고 그것은 분명 양쪽 모두에게 바람직합니다. 일본 교토에 있는 철학의 길에는 철학자 니시다 기타로의 노래비가 있습니다. 타인은 타인, 나는 나. 여하튼 내 갈 길을 나는 간다네. 교토대학교 교수로서 니시다 철학으로 불리는 독창적인 철학 체계를 구축한 니시다는 일본에서는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낙오자가 된 듯 느꼈다라고 훗날 수레했을 정도로 그는 젊은 시절에는 번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타인은 타인, 나는 나라고 생각했고 타인과는 다른 자기만의 길을 가겠다는 결심을 했던 겁니다. 살다 보면 이런 결단을 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들러는 분노는 사람과 사람을 갈라놓는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자신에게 분노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고 거리감을 느낀다는 의미입니다. 분노하는 쪽도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상대에게 거리감을 느낍니다. 아들러는 기쁨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기쁨이나 그 감정에 수반되어 일어나는 웃음도 심각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아들러는 웃음은 기쁨의 요석이라고 했습니다. 붓다가 출가하기 전의 일입니다. 동서남북 4개의 문을 통해 성 밖으로 나간 붓다는 늙은이, 병자, 죽은 자, 수행자를 만납니다. 이 만남을 통해 인생의 고통을 목격한 붓다는 출가를 결심하고 궁전을 떠납니다. 성 밖으로 나가서 늙은이, 병자, 죽은 자와 만났을 때 붓다는 젊고 건강했습니다. 하지만 붓다는 노인을 보고 자신은 젊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늙을 수밖에 없는 자, 병들 수밖에 없는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와 타자를 분별하지 않고
자기 안으로 포용했습니다. 모든 분쟁은 자기와 타자를 분별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도 부모처럼 늙어가고 병에 걸리고 마침내 죽습니다. 우리가 지금 돌보는 부모는 바로 미래의 자기 자신입니다. 모든 분쟁은 자기와 타자를 분별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상대의 처지가 되어서 생각하는 태도를 아들러는 공감이라고 말합니다. 상대와 자기를 동일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철학자가 되려는 생각에 왕좌를 전혀 탐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탓에 궁정에서의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어느 아침에는 가라앉은 기분으로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나는 오늘도 쓸데없이 참견하고 배은망덕하며 오만하고 기만적이며 시기심 많고 사교적이지 않은 인간들과 만날 것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그들이 선과 악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이다. 플라톤의 메논에는 소크라테스의 역설로 알려진 다음과 같은 명제가 있습니다. 누구 하나 악을 원하는 사람은 없다. 그리스어로 선과 악은 각각 자기에게 도움이 되다,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다, 즉 해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선은 자기에게 도움이 되다라는 뜻이므로 누구 하나 악을 원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은 누구도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이렇게 보면 이는 너무도 당연한 사실을 말할 뿐 역설이라고 부를 수 없게 됩니다. 문제는 선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아우렐리우스가 궁정에서 만난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가 각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여겼기에 황제에 대해 오만하고 진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를 모릅니다. 이것이 선과 악에 대한 무지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아우렐리우스 자신은 선악에 대한 지를 갖고 있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대개는 선으로도 악으로도 판단할 수 없으므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내 인생을 살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위해 살아줄 것인가? 라는 유대교 가르침이 있습니다. 타자는 누구도 내 기대를 만족시키려고 삶을 살지 않습니다. 나는 타인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인생을 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 타인도 같은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분노 감정은 타자를 자기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타자가 그 뜻대로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럴 때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타자는 내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사는 게 아니므로 타자에 대한 요구와 기대를 단념하는 방법이 그 하나입니다. 하지만 만약 타자의 인생이 나에게 실질적인 폐해를 끼친다면 시정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원하지 않는 것을 말로 전달하면 됩니다. 자기 견해를 타자에게 전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대인관계를 망가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대인관계에서 마찰이 있더라도 자기의 견해를 주장해야 합니다. 주장하지 않으면 상대에게 결단코 내 생각은 전달되지 않으며 대인관계를 개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주장은 타자의 행동이 실질적 민폐를 끼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자신의 취향과 다르다고 해서 혹은 타자가 내 신념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고수한다고 해서 그것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혼자서 살지 않고 사람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혼자서는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타자가 존재하며 우리는 타자와 연결되어 살고 있습니다. 아들러가 우리는 타자와 연결되어 살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는 사람과 사람은 대립해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으며 바로 그것이
인간 본연의 모습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타자와 나는 연결되어 있다. 즉, 타자는 동료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며 그런 의미에서 타자는 나를 살립니다. 우리는 왜 고독할까요?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살도록 되어 있다면 고독을 느낄 일이 없습니다. 타자와의 연결을 의식할 때 더욱 고독해집니다. 가족이나 친척, 오랜 인생의 동반자였던 배우자와 사별할 때 누구나 상실감을 느낍니다. 사별한 사람은 자신의 일부였습니다. 유대관계 속에 있던 사람이 죽으면 자기 인격의 일부가 사라져 없어진 듯 느껴지기 때문이니까요. 이 상실감은 오래갑니다. 그래도 마침내 상실감은 서서히 사라져갑니다. 죽은 자를 잊고 지내는 자신을 깨닫는 날이 옵니다. 손자와 즐겁게 시간을 보내다가도 앞으로 도대체 얼마나 더 살 수 있을 것이며 손자가 커가는 걸 언제까지 지켜볼 수 있을까 문득 생각하곤 합니다. 대처법이 있다면 과거도 미래도 분리하고 오직 오늘이라는 하루를 성심껏 사는 겁니다. 앞일은 누구도 모르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더욱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남에게 기대는 건 결코 폐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간호한 경험에서 말하자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없다고 말해주는 사람을 가족은 고마워합니다. 예전에 부모의 지원을 받고 성장한 자식이 이번에는 부모를 지원하는 것뿐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같은 강물에는 2번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만물은 유전한다, 즉 흐른다라고 말했습니다. 강은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같은 강에 들어간 듯 하지만 강물도 사람도 전과는 다릅니다. 사람도 주위의 세계도 이처럼 끊임없이 변화하며 같은 모습으로 계속 존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설령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으려 해도 주변 세계가 바뀌면 나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세계의 변화를 두려워하고 변화에 저항합니다. 아들러는 그에 져서 심리학이란 무엇인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우리가 우리 문화에 이르게 하는 모든 공헌의 원천은 우월성 추구이다. 아들러는 더 훌륭해지려는 인간의 욕망을 우월성 추구라고 했습니다. 아들러는 인간은 외부의 자극에 단순히 반응하는 존재, 즉 반응자, 리액터가 아니라 행위자, 액터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특정한 사건이나 경험에서 모두 같은 영향을 받으며 반응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외부의 자극에 단순히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행위자이므로 어떤 행위를 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철학을 계승한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생활상의 필요를 최소한으로까지 절약하여 자족한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으로 시냇물을 떠서 마시는 아이를 보고 나는 이 아이에게 패배했다라며 주머니 가방 속 밥그릇까지 버렸습니다. 가진 걸 모두 처분하면 당장 생활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급적 가벼운 마음으로 일상의 물건을 정리하려는 사람에게는 디오게네스처럼 사는 방식이 이상적이지 않을까요? 물건은 어느새 늘어납니다. 나는 한 번 집에 들인 책은 2번 다시 밖으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미련을 버려야 할 때가 옵니다. 추억도 소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일뿐 아니라 지식도 소지할 수 없습니다. 물건은 처분할 수 있습니다. 지식이나 추억도 사고방식을 전환하면 처분할 수 있게 됩니다. 일본어나 고대 그리스어는 나에게는 자식이 있다라는 식의 어법을 씁니다.
자식은 부모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 속에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식은 부모와 무관하게 살지 않고 부모와의 관계 속에 존재합니다. 나를 위해 상대를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그 사람답게 존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은 꽃을 예로 들어 말하자면 꽃을 사랑하기 위해 꺾어서 집으로 가져올 생각을 하는 대신 꽃이 핀 장소에서 피어있는 모습 그대로를 감상하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가 좋아지고 나빠지는 데는 어떤 원인이 작동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관계가 나빠지면 상대의 장점이었던 것이 단점으로 보입니다. 친절한 사람이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지배적인 사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상대가 변해서가 아닙니다. 이 사람과는 함께 살 수 없다고 생각한 순간 그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대를 지금까지와 다른 관점으로 보려고 결심하는 겁니다. 그렇게 결심하면 상대의 단점과 결점, 문제 행동이 수두룩하게 보입니다. 일본 고베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깨진 기왓장 밑에 깔려 탈출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를 버리고 달아나는 남편을 본 아내가 이런 사람인 줄은 몰랐다며 이혼을 선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들뿐 아니라 많은 부부의 이혼이 속출했다는 기사를 당시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두 사람의 관계가 좋았다면 아내는 남편이라도 탈출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설령 지진 전에 관계가 나빴던 두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진 후에 살아남은 것을 감사하게 여긴다면 이제부터 사이좋게 살아가자는 결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남편과 함께 여생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한다면 남편을 질책해도 헛일입니다. 과거를 떼어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좋아하는지 물어보면 좋아하지는 않는다거나 너무 싫다는 답변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주 자신의 단점이나 결점을 지적받았기 때문입니다. 도구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는 도구는 교체할 수 없습니다. 싫더라도 앞으로 쭉 사이좋게 지내야 합니다. 어떻게 자신을 바꿀 수 있을까요?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더라도 그 결과를 받아들일 용기가 필요합니다. 대개는 예상한 만큼의 무서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무서운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봐도 좋습니다. 언젠가 전철에 승객이 많아서 서 있어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문득 보니 좌석에 가방을 올려둔 승객이 있었습니다. 큼지막한 체구의 남성이었는데 저는 그것을 보고도 못 본 척 그냥 있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 뒤에 있던 젊은 남성이 미안합니다만 그 가방 좀 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남성은 미안합니다 라며 흔쾌히 가방을 치웠습니다. 다음은 그렇지만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심리 상담을 할 때 상담자에게 이런저런 대안을 제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렇지만 이라고 단서를 붙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라는 말은 조언대로 하겠다는 마음과 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다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바꾸기 어려운 이유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하지 않겠다는 이유를 정당화하려는 구실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들러는 A라서 B를 할 수 없다는 논리를 일상생활 중에 많이 쓰는 것을 열등 콤플렉스라고 합니다. 자신이나 타자에게 A라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변명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아들러는 누구나 해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실제로는 병에 걸리고 나이를 먹으면 할 수 없는 일이 많아집니다. 진짜 문제는 할 수 있는데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고정관념으로 정착하는 것입니다. 타자와의 관계에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것, 이를테면 고맙습니다 같은 말은
도저히 못하겠다는 생각을 버리면 대인관계는 반드시 바뀝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거의 같은 성장 환경에서 자란 형제자매의 라이프 스타일도 같지 않습니다. 이것은 각자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라이프 스타일뿐만 아니라 모든 행동은 자신이 선택하지 않고 뭔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뇌과학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자신이 어떤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은 이미 무의식 속에서 선택되어 있어서 의식이 그것을 추인할 뿐이라는 식으로 말이죠. 선택은 내가 아니라 실제로는 뇌가 하는데 자신이 선택했다고 계속해서 믿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내 행동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 행동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뇌가 행동을 결정한다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실행하는 행동도 생각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여길 수 있을까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뇌가 결정한다고 한다면 자기 인생의 책임을 질 수 없게 됩니다. 내 행동에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사람은 내가 아닌 무언가 다른 존재가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쪽이 편할 겁니다. 하지만 사랑해서 결혼하기로 한 결심을 실은 내가 아니라 뇌가 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 자신이 앞으로 하려는 행위가 선인지 악인지 판단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악에는 도덕적 의미가 없습니다. 선과 악은 내게 도움이 된다 또는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내게 도움이 된다고 여겼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그 판단의 오류가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일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류도 내가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떠넘긴다면 과연 인생이 살아갈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하는 것도 때때로 내리는 그 어떤 판단도 주체인 나가 내리는 것입니다. 어제 약속을 했다면 약속한 것은 어제의 나이고 오늘의 나는 아니라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결정하는 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까지와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하면 타인에게는 사람이 변했다고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스타일을 선택한 주체는 나이고 그 선택에 따라 행동의 변화가 왔다 해서 내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자신을 잃지 않으면 어떤 생활도 고통스럽지 않다. 내가 나로 존재하면 무엇을 잃어도 아깝지 않다. 미움받기를 두려워하고 호감받고 싶다는 생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아들러는 인정받으려는 노력이 우세해지면 정신생활의 긴장감이 고조된다고 말합니다. 그런 노력을 그만두면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들러는 인정 욕구가 있는 사람은 행동의 자유가 현저하게 제한된다고 합니다. 하고 싶은 말도 할 수 없게 되니까요.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마찰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원만한 관계를 맺기 힘들겠다 싶은 사람에게는 너무 다가가지 않는 것도 현명한 태도입니다. 타인의 눈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면 방약무인한 삶의 방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타인에 대한 배려가 가능한 사람이라면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자기 삶의 방식을 견지하는 용기를 갖기 바랍니다. 아들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실제 존재 자체보다 타인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신경 쓰면 쉽게 현실과의 접점을 잃는다. 남의 시선에 완벽하게 무심한 사람은 없습니다. 대개는 높은 평가와 인정을 받기 원합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사람들 앞에서 편안하게 행동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긴장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나를 타자가 보는 나에 맞추는 것은 이상합니다.
타자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자신의 가치나 본질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더 큰 문제는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먹고 싶은 음식이 딱히 없어서 다른 사람의 선택에 맡겨버리는 정도라면 큰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부모가 반대한다고 해서 좋아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포기한다면 인생은 크게 달라질 겁니다. 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타자의 평가를 마음에 두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해야 합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생물에게든 태어난다는 것은 애초에 고통이다. 고통은 새가 날아오르는 데 필요한 공기 저항과 같습니다. 저항이 없는 진공 속에서 새는 날지 못합니다. 바람의 저항을 받아야 비상할 수 있습니다. 삶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내는 일이 그 무엇보다 타자에 대한 공헌입니다. 지금까지 다시 피어나려 흔들리는 당신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이 책은 성인, 특히 중년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는 책입니다. 저도 중년을 지나는 사람으로서 공감하는 바가 컸습니다. 특히 아들러 심리학에서 말하는 과제의 분리라는 개념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과제가 있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각자의 삶과 선택, 각자의 책임이 존재합니다. 타인의 과제에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아야 하고 타인이 내 과제에 관여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는 것이 아들러 심리학에서 말하는 과제의 분리입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사회를 이루어 살기 때문에 저는 공통의 과제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압도적으로 많고 중요한 부분이 개개인의 과제입니다. 예전에 어느 영상에서 어떤 학생이 법륜스님에게 약간 사생활 관련 질문을 하자 법륜스님이 남의 인생에 간섭하지 마라 하고 무자르듯 딱 끊어버리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 인생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라. 내가 어떻든 너는 상관하지 마라 하는 태도였습니다. 저는 그 태도가 무척 인상 깊었고 시원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의 생활에서는 이걸 적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가령 자녀가 공부를 안 하면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권고 정도만 하고 실제 하든 안 하든 자녀에게 맡겨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부모님들 중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자녀와 부모가 타인이라는 말도 어찌 보면 인정하기 쉽지 않을 듯합니다.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녀는 나와 반쯤은 동일시되거나 어쩌면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애착과 사랑이 20살 넘어까지 똑같은 크기와 농도를 지닌다면 자녀와 부모 모두의 삶을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살부터는 자녀를 나에게서 떠나보내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녀와 내가 하나가 아니며 비록 가장 가까운 관계이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타인이라는 점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자녀 입장에서 부모를 대할 때의 태도에 대해서도 저는 법륜스님으로부터 많이 배웠습니다. 자녀는 독립하고자 하는데 부모가 간섭하려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모든 것은 내 뜻대로 하되 면전에서는 부드럽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엔 참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나는 A라는 선택을 하고 싶은데 부모님은 B를 선택하기를 원하실 때 부모님 앞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고 실제 행동은 A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면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만 그렇게 하고 선택은 원래 자신이 원하던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땐 아니 이게 어떻게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 관계만 더 악화시키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래 생각해 본 결과
이 프로세스는 세 가지 함의를 갖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첫째는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사는 것이며 그것에 대한 책임도 온전히 내게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이렇게 살기로 했다는 것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분명하게 인지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러나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는 최대한 부드럽게 상대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관계의 악화를 막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내가 독립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부모의 도움을 받으며 살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방식은 쓰면 안 됩니다. 도움을 받는 만큼 어느 정도 부모의 뜻을 따를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독립적으로 살려면 생활에서 신체적으로, 금전적으로, 정서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된 상태여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말로도 쉽지 않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을 통해서 과제의 분리를 달성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생활하는 가족의 경우에 공동 부분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저와 제 아들은 고양이를 키우고 싶어 하지만 아내가 반대하기 때문에 키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장일치가 아니면 함부로 내 뜻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제외하면 제가 채식을 하든지 비건을 하든지 어떤 취미 활동을 하든지 무엇을 배우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이 제 개인의 과제입니다. 거기서는 타인의 의견을 참고는 하되 결정은 내가 해야 한다고 아들러는 말합니다. 성인 이후의 삶은 스스로가 꾸려나가야 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는 육아에 대한 부담도 어느 정도 끝나기에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저는 좋은 삶을 위해 꼭 필요한 네 가지가 직업, 건강, 친구, 취미라고 생각합니다. 직업을 제일 앞에 둔 것은 직업 없이는 나머지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몸으로 일해서 먹고 살기 위한 돈을 버는 행위는 독립된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행위가 아닐까 합니다. 그것이 되면 그 다음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안락하게 쉴 수 있습니다. 직업과 건강이 있으면 그때 친구와 취미를 가질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물론 현재 직업이 없는 경우라도 그것이 아이를 키우기 위한 전업주부의 경우라든지 아픈 부모님을 돌보기 위한 간병이라든지 이런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 연령이 지금 장수시대에는 맞지 않아서 최근 퇴직 연령을 상향하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실제로 요즘의 60대 분들을 보면 예전의 50대처럼 심신이 건강하고 활기찹니다. 70대 분들은 60대 같고 80대는 70대, 90대는 예전의 80대 같습니다. 퇴직 이후에 연금을 받더라도 직업이 있는 분들 또는 할 일이 있는 분들과 없는 분들은 삶의 만족도와 활력면에서 천지 차이입니다. 저도 퇴직하신 분들 이야기를 종종 들은 적이 있는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할 일이 없고 갈 곳이 없다는 걸 느낄 때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진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실제로 퇴직 후에 할 일이 없이 쉬는 분들은 노화가 더 빨리 진행된다는 느낌을 저는 자주 받았습니다. 역시 인간은 일해서 먹고 사는 존재, 일하며 삶의 보람을 느끼는 존재가 아닐까 합니다. 인생은 혼자 왔다가 혼자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인생의 모든 면을 설명해 주지는 못하지만 일부 측면은 매우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삶의 기반은 결국 평생 해야 하는 홀로서기 연습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